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탈일본을 했다면 카를로스 곤은 자신의 인생에서 탈일본을 했습니다. 카를로스 곤이 혁신적인 경영 전략으로 다시 발돋움한 닛산의 대표가 모든 일이 주범이었습니다. 닛산 측 대표 사이카와 히로토는 모회사인 르노보다 2배 이상 높게 벌어들이는 수익을 모두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카를로스 곤은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이 무려 4차례나 조사와 체포를 반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일으켜놓은 르노의 자회사가 그것도 자신이 후배뻘인 CEO가 자신 몰래 사람을 붙이고 억지 비리를 씌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카를로스 곤의 신세는 말 그대로 토사구팽이었습니다. 그는 갈수록 시장 경쟁력을 잃어가는 닛산, 미쓰비시 자동차를 르노 브랜드에 통합시키기 위해 지난 2018년 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르노에서 받는 보수를 삭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닛산 대표 측의 욕심에 배신을 당한 겁니다. 카를로스 곤은 자신의 집을 감시하던 경비업체를 사생활 침해로 고소한 뒤 2019년 12월 29일 감시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틈을 타 자택에서 빠져나와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일본은 세계로부터 상당한 논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 당국이 카를로스 곤을 향한 유죄 전제차별과 인권을 무시한 조치들입니다. 자국 기업이 프랑스 기업에 통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속내가 드러나는 막무가내식 체포와 조사, 소환, 감시를 남발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곤 회장이 이런 007 작전 같은 탈출극을 벌였겠냐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가택연금 대상자 통제 실패입니다. 조치를 내려놓고는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곤 전 회장이 탈출할 기회를 알고서도 막지 않았고 해외로 출국할 때까지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카를로스 곤은 자택에서 유유히 걸어나와 일본 시내 한복판에서 대기, 사전에 두바이 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출발한 2명의 조력자와 만났습니다. 가택연금 중이던 혐의자가 대놓고 집안을 탈출하도록 허술한 보안망을 꾸려놨었다는 게 이번 곤 회장의 일본 탈출로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혐의자로 낙인 찍힌 외국인이 심지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인들도 그 사람의 얼굴을 알 정도로 유명인사인 혐의자가 일본의 거리를 종횡무진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심지어 카를로스 곤의 출국을 막을 수 있는 보안망은 건재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놀라게 만듭니다. 바로 출국 심사대에서의 일입니다. 일부는 해외를 드나드는 항공사 VIP 고객이 동행범일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매우 미흡했고 수많은 국가를 오가는 전세기 검색 역시 부실했던 게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직후 간사이 공항 대변인은 전세기 화물도 원칙적으로 모두 검색 대상이지만 VIP 화물은 일부 검색에서 제외되기도 한다며 곧바로 화물 검색 시스템의 허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 곤이 들어간 철제악기 케이스를 수송했던 2명의 조력자들은 각각 테일러와 자이예크로 신분이 밝혀졌고 출국 시 곤 회장이 담긴 가방은 전세기에 맡기고 자신들은 다른 민항기를 탔다는 점을 토대로 이들이 VIP 대우를 받았는지에 의심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당시 도주에 연루된 MNGZ 직원 역시 곤 전 회장이 음향장비 하드 케이스에 숨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고 외신 월드스트리트 저널에 털어놓았습니다. 실제 유사시 항공사 직원을 매수했을 때의 대응책이 없었다는 또 하나의 구멍이 발견된 겁니다. 공항 측의 검색 보안 수준뿐만 아니라 일본 당국의 정책과 대책에도 엄청난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곤 전 회장이 가택 탈출한 시간은 약 오후 2시 대낮 시간이었습니다. 가택 탈출, 출국 심사대 통과라는 구멍이 있었더라도 일본 당국이 빠르게 그 사실을 확인했다면 사전에 충분히 전국 공항 보안팀과 검색대에 정보 공유 및 보안 강화 지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보안이 무시되고 구멍이 생겼다는 게 생생하게 드러난 상황이죠. 혐의자가 가택 탈출로부터 3일이 지나 해외에 입국한 뒤 직접 모습을 드러날 때까지 몰랐던 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본 모습입니다. 게다가 카를로스 곤은 프랑스 국적의 여권이 2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일본이 출입국 관리법상 곤 회장이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여권을 가지고 있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여권은 모두 일본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었고요. 즉 일본이 일본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걸려 넘어진 상황입니다. 덕분에 카를로스 곤 회장은 일본법에 의해 소지하고 있던 프랑스 여권으로 레바논에 정상 입국할 수 있었으니 말이죠. 카를로스 곤이 해외로 빠져나갈 때 일본이 아베 신조 총리의 행동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12월 31일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인 연합회 회원들과 느긋하게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1월 1일까지도 골프를 치며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언론에 노출한 아베, 나라에서 중대한 혐의자가 탈출을 했다는데 사태에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 일본 내에서도 총리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명색이 아시아
아시아에서 한국과 치안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나라의 혐의자 감시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일본 당국이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의 탈출을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도 즉시 세간에 공개하지 않고 쉬쉬했다는 점에서 과연 치안이 좋은 나라라는 명성을 가져갈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카를로스 곤 탈출 사건에 대해 일본 주요 당국자들도 언론이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범죄자가 제발로 일본을 걸어나가도록 방치하는 기초 치안 유지조차 안 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과연 국제를 무대로 하는 2020 올림픽 기간에 높은 수준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을지, 테러 등의 위협 발생에 대한 대비책을 갖출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이 올림픽 준비 상황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과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성공적 올림픽 개최는 완벽한 안전 확보가 대전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평창 올림픽을 5개월 앞둔 지난 2017년 9월과 1개월 앞둔 2018년 1월에 두 차례에 걸쳐 2018 평창 올림픽 치안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15만 명의 경찰을 올림픽 경기장 주변에 집중 배치하고 경찰 특공대를 부대별로 편성해 각 대회시설마다 전담 배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드론 등의 항공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장 주변은 비행금지 구역으로 제한하고 드론 무력화 장비와 무인 항공기 테러 대응 드론을 배치하는 등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현재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위한 치안 관련 대책이 부실한 상황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도쿄올림픽 안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의 치안 항목에는 교통 분야의 서비스, 자연재해로 인한 정보 제공, 보행자 정보 제공 등 4호 대책안들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취객이나 싸움, 테러 등과 같은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찰이나 감시 시스템의 증설, 증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 정보 제공과 숙소 마련으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지역 내에서 지진 등의 재난과 경기장 내 시설 파손 등의 현황 조사에 관계자를 직접 배치하지 않고 드론을 이용해 피해 상황을 정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시 드론을 이용해 정찰하겠다는 계획은 드론을 막는 장비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드론을 막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구역 진입을 막을 전파 방해 시스템, 그리고 침입한 드론을 잡기 위해 맞드론을 띄워 그물 등으로 잡아내는 방법이죠. 드론을 이용해 치안 관리를 하겠다는데 사전 대책 아닌 전파 방해 시스템을 도입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드론 테러에 대한 위험성 역시 사후 대책만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기존의 사전 대책이 탄탄한 것도 아닙니다. 일본은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 NFG, 즉 노플라이 존을 설정했을 뿐 올림픽을 위한 추가 NFG 지역 확보와 무인 항공기 진입을 막을 대응력이 부족합니다. 지난 2015년 5월 총리실 건물 위에서 방사성 물질이 담긴 드론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때부터 드론의 위험성을 깨닫고 무인 항공기 법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정작 그 법의 실효성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전과 치안 관련 항목에는 행사장과 숙소, 항공편과의 교통관리, 인구 혼잡이 우려되는 곳에서도 경찰이나 안내원을 추가 배치한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난 대책이나 역 안내소 직원들이 훈련뿐이죠. 각 경기장에 전담 경찰과 요원들을 배치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구역의 특성과 환경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수많은 관중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어떤 경기장에 더욱 몰릴지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 인력 증원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드론으로 쓰겠다니요? 관중들이 몸싸움을 머리맡에서 구경하다 위험해지면 투입하겠다는 심보지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서 주워들은 건 있나 봅니다. 경기장에 입장할 때 얼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얼굴 인식 시스템은 관중들이 아닌 올림픽 관계자들만 찍는다고 하네요. 왜 하는 겁니까? 앞서 살펴보셨듯이 현재 일본은 연중으로 열릴 올림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 유지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하기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 급식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니 말 다했죠. 현재 세계 각국의 선수단 역시 현재 일본이 이런 결정 때문에 식품과 관련하여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발벗고 나서서 지난 1월 2일
일본 지바현에 위치한 호텔과 임대 계약을 마치고 이곳을 선수단 급식 지원 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며 선수들이 후쿠시마 농산물 섭취를 직접 차단하는 방책을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세계인들이 화합과 평화를 위해 개최하는 올림픽에서 우길기 사용과 후쿠시마산 농산물 이용으로 국가 간 신경전을 만든 것도 모자라 치안까지 의심스러운 일본. 도쿄올림픽은 벌써부터 삐그덕거리는 상황입니다. 과연 각종 방사능 피폭 위험과 위협에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큐에이씨였습니다.